자, 그다음에 이제 압류재산의 매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세징수법 규정 중에서 출제가 될 때 사실은 이제 한 문제를 좀 틀릴 가능성이 제일 높은 파트. 그 파트가 뭐냐면 요 메가 파트라고 보십니다. 그 메가 파트는 이제 상당히 많은 조문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때 기출된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데 기출되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면 그럼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운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가 파트가 좀 한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있는 파트 있고 이 메가 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맞출 수 있게 좀 대비를 갖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 메가 파트는 이제 전부 다 조문을 다 보고 들어갈 수는 없고요. 실제로는 저가 이제 기출이 된 파트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일단 이제 압류한 재산이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조세채권이 확정이 돼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였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세액이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세액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매라는 것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부가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부가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압류한 재산을 매각을 해버렸다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압류까지는 가능하지만 공매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심판 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압류는 가능해요. 압류는 가능하지만 공매 자체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압류는 가능하고 공매는 할 수 없다. 근데 하필이면 이제 압류한 재산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뭐 소고기라든가 만두 그런 재산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패 변절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기 매각하지 않으면 그 재산 가격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사실 파는 게 사실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있을 때는 그때는 공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매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공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압류까지는 가능하다. 그 얘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매각 절차 규정을 보시면은 자 압류 후 1년 이내는 매각의 착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매각 방법. 자 매각 방법은 이제 크게 공매. 그 다음에 이제 수의 계약이 있다. 공매의 방법. 공공기관 이제 매각을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매각을 한다고 해서 공매라고 부르게 되는데 거긴 경쟁 입찰 방법과 경매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매각하는 방법에는 공매가 있고 수의 계약이 있고 다시 이제 공매 방법에는 큰 틀에서만 보시면 돼요. 경쟁 입찰 방법이 있고 경매 방법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공매와 관련시켜서는 이제 압류한 부동산 등을 이제 공매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금전은 공매로 팔 필요가 없죠. 저희 금전이라는 것은 공매로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전은 당연한 얘기인데 제외를 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중요한 규정이에요. 자, 과다의 세무사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인 경우였다면 직접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공매로 꼭 팔 필요가 없고 직접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장된 증권이었다면 증권시장이 있죠. 증권시장이 존재하니까 굳이 공매의 방법을 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직접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이었다면 그러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사업자 얘를 통해서 파는 게 시장을 통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자산과 상장된 증권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공매로 팔 수도 있는 거고 직접 매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두 자산의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직접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경우였다면 체납자 등에게 통지를 해주는 얘기야. 세무사장이 직접 매각을 하려고 한다. 그 사실을 이제 통지를 해주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다시 보신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인데, 자 공매를 할 수 없는 경우 동그라미 2번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 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였다. 조세 불복이 계속 중인 경우였다면 공매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변제,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그 재산이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었다면 그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공매가 가능하다. 자, 그다음 이제 수의 계약이 있는데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느냐 그 사유를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공매는 이제 공공기관 직접 매각 공공기관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한테 직접 파는 그런 계약이 이제 수의 계약이라고 보십니다. 이 수의 계약은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그 사유가 소액 등인 경우에 수의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금액적 중요성이 없었을 때 그때 일단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하지 않으면 매각 대금이 강제 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러니까 소액이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중요한 게 동그라미 3번이야. 3번 보시면은 앞년 재산의 추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었다. 이렇게 1천만 원 미만이면 금액적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통해서 처분을 해도 된다. 자, 근데 예전에 한번 아주 옛날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하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미만이냐 이하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좋은 문제 용어는 아닌데 이 미만이요 1천만 원 미만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가액이 이제 줄어들 우려가 있었을 경우에도 이제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고,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소지, 매매가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이었다. 예를 들어서 총기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소지, 매매가 금지 또는 제한이 돼 있는 재산이죠.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처분할 수 있다는 게. 또 1년간 5회 이상 공매를 하여도 매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매를 통해서는 매각이 안 되고 있었다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4번이나 6번이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번하고 그다음 1번이 또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수의계약은 소액 등의 경우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소액 등이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공매 준비 과정과 관련식에서 자, 관할 세무서장 압류 재산을 공매하려면 이제 공매 예정가액을 결정을 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공매를 할 때 예정가액 얼마 이제 팔 건지 그 공매 예정가액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공매 예정가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였다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 이제 공매 보증 규정으로 가보시면은, 자, 관할 세무사장은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공매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매로 팔게 되었을 때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거기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공매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전부 다 공매에 참여하는 것을 좀 방지할 목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매 보증 금액은 공매 예정가액의 10% 이상으로 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공매 보증은 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금전으로 하거나 또는 금전에 준하는 것은 공매 보증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금전으로 하거나 또는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가, 또 보험회사가 발행된 보증 보험증권의 경우에는 금전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금전 또는 금전에 준하는 것으로 공매 보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제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매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개찰을 하고 나서 자, 최고가 매수 신청인,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격을 기재한 자, 이자에게 낙찰이 되는 거야. 이자에게 그 물건이 이제 팔리게 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자를 제외한 다른 매수 신청인에게는 공매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 얘기고. 자, 두 번째로 가보시면은, 자,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서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 결정이 취소된 경우였다. 자, 봤더니 이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이 선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정말 중요한 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사가지 말아라. 그래서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서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를 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압류재산의 매각 결정이 취소가 돼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서 체납액을 납부하면. 자, 그랬다면 요 매수인이 내었던 공매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주라는 얘기야. 누구한테? 당연히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어떤 잘못을 한 건 아니니까 매수인에게 그대로 돌려줘라. 자, 그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청인 제도는 좀 뒤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해독하실 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차순위 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요 차순위 매수 신청인의 공매 보증금은 얘한테 그대로 돌려줘라.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신설된 조문인데, 매수 신청이 공매재산의 매수 신청인이 보니까 매각 결정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였다. 이게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농지법 규정에는 농지 소재지에 소재하는 뭐 시장이라든가 또는 구청장 등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오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매각 결정이 취소가 되었다. 그자한테 이제 팔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야.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근데 이 매수 신청인은 사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지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의 결정이 취소가 되었다면 얘가 잘못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얘가 그것을 예측할 수 이 농지법에 따라서 아 내가 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매수 신청인에게 그대로 공매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돌려주게 돼 있다. 자, 그다음 이제 공매 보증 충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어느 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공매 보증을 강제 징수비 또 남녀와 관계되는 국세 순으로 충당을 하고 사실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만약에 남게 된다면 그 금액은 체납자에게 주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봤더니 자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 이제 계좌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래서 매수 신청이 이제 매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 공매 보증금은 돌려주는 게 아니야.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강제 징수비 등에 충당을 하고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거는 체납자에게 돌려줘라. 그런 얘기를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3번은 24년 7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 시험 보실 때는 여기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내년에 이제 시험 볼 때 그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7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니까 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동그라미 2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공매 공고와 관련시켜서는 이제 세무서자 공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게 돼 있는데 이 동그라미 6번은 지금 밑줄만 쳐주세요. 뒤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밑줄만 쳐주시면 공매 재산이 공유물의 지분 또는 부부 공유의 동산 유가증권의 경우였다면 공유자 배우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를 하게 돼 있다. 공고를 하게 돼 있다. 6번만 좀 밑줄 쳐주시면 될 거고 자, 그다음 쭉 넘겨서 자, 양가로 6번으로 갈게요. 자, 공매 공고의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공매 공고의 기간은 이제 10일 이상으로 한다. 자, 그리고 이 기간은 봤더니 보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거나 또는 재산가액이 현재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이 기간 10일을 단축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째로 가면 자, 다매자에게 이제 공매 통지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야. 공매 공고를 한 즉시 이제 팔기로 했다. 공매하기로 했다. 그 사실을 알려주게 돼 있는데 체납자 등 읽어보시면 이해관계인들이야. 이 재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줘라. 자, 그다음에 이제 성달 불능 등의 사유로 다시 공매 공고를 하는 경우였다. 그런 경우였을 때 공매 통지는 원래 국기법 규정에 따르면 이게 도달주의야. 도달주의가 되는데 여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달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할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 요것만 좀 주의를 갖고 들어가시면 된다. 요 편이 있다는 것만.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쭉 넘겨서 자, 12번째로 갈게요. 여기가 이제 실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된다. 자, 공유자 배우자의 이제 우선 매수권이라고 해가지고 자 봤더니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유물이 있었다. 근데 갑이라는 자가 이제 체납자였고 갑의 지분이 50%였다는 얘기야. 이 공유물에 대한 의리 지분이 50%였는데 자, 국가가 이제 갑의 체납을 원인으로 해서 얘의 지분을 압류하게 되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요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게 되었다. 공유물에 대한 권리를 매각하게 되었다는 얘기야. 매각을 하게 될 때 병이라는 아이가 보니까 이제 10억에 사가기로 자기가 이제 최고가 매수 신청했다. 얘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기재를 했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경우라고 할지라도 요 을이라는 자에게 네가 우선해서 요 금액 10억으로 사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야. 왜냐하면 자, 갑하고 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수 관계인이었다. 뭐 친한 사이였다든가 뭐 친족이었다. 그런 관계였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공매로 산 거야. 그 공유물을 이제 취득을 한 거야. 취득을 했는데 50대 50의 지분으로. 전혀 생판 모르는 병이라는 아이가 이 재산의 지분 50%를 보유하게 된다면 을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을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자의 경우였다면 이 병이 기재한 이 금액, 이 10억의 금액으로 네가 우선적으로 얘보다도 우선적으로 요 50%의 지분을 사갈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배우자라든가 공유자의 경우에 사갈 수 있는 그런 우선 매수 권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된다. 그래서 보시면 공유자는 공매 재산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최고가 매수 신청이 있었다면 그 금액으로 또는 최고가 매수 신청이 없었다면 공매 예정 가액으로 내가 우선적으로 사가겠다. 그 공매 재산을.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도 부부 공유 동산이라든가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였다면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우선 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였다면 그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병이라는 아이가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었다. 매수 신청인이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병에게 파는 게 아니에요. 병에게 파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면 이 공유자 또는 배우자에게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관할 세무서장이 여러 사람이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니까 공유물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공유물을 보니까 자, 갑이라는 자의 지분이 30%인데 이걸 팔기로 한 거야. 근데 이제 을도 있고 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도 있었다. 가까이 뭐 지분이 30%, 20%, 20%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을, 병, 정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은 다 자신들이 사가겠다고 우선 매수 청구를 했다는 얘기야. 우선 매수 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 재산을 매수하게 되는 거야. 이 지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매수를 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매각 결정 후에 매수인이 매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우선 매수 신청을 해놓고 나서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앞에서 이제 요 사례에서 자, 을이 우선 매수를 하겠다. 그래놓고 나서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누구한테 팔리냐면 병한테 팔리게 되는 거야. 요 최고가 매수 신청인에게 그 재산이 팔리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매수대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였다면 요 최고가 매수 신청인에게 다시 매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이제 13번째도 중요해요. 매수인의 제한이라고 해서 자, 체납자가 다시 그 재산을 매수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공매로 팔리는 물건을. 그래서 자기 자신 또는 직접적으로 매수할 수도 없지만 제3자의 명의로도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도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누가 매수할 수 없냐면 일단 중요한 게 체납자는 직접이 되었던 간접이 되었던 압류재산을 다시 사갈 수 없다는 얘기야. 세무공무원도 안 돼요. 세무공무원이 보니까 압류해가지고 팔 때 보니까 괜찮은 물건이었다는 얘기야. 그 정보를 알고서 세무공무원이 사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 세무공무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법은 이제 감정을 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얘도 이 물건 괜찮네. 얘가 사가는 것도 허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 세무공무원, 감정평가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이라는 게요. 직접이 되었던 간접적인 방법이 되었던 매수 자체는 하지 못한다. 여기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다. 자, 그다음에 공매재산의 매수 신청인이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농지법에 따라서 어떤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이제 매수하지 못한다는 게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매수하지 못한다. 자, 그다음 이제 공매 참가 제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동그라미 3번 거짓 명의로 매수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그런 자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공매 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공매 참가를 2년간은 제한하겠다. 거짓 명의로 매수 신청한 사실이 있었다면. 자, 그다음에 공매 실시와 관련시켜서는 쭉 내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양가로 그 두 번째로 좀 갈게요. 차순위 매수 신청. 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는 것처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이제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원래 매수인인데 그자가 매수 대금을 지정된 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랬을 경우였다면 두 번째 차순위 매수자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가겠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최고가 매수 신청이 결정된 후에 최고가 매수 신청 외에 매수 신청인은 매각 결정 기일까지 공매 보증을 제공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매각 결정이 취소된 경우였다면 요 최고가 매수 신청 가격에서 공매 보증을 뺀 금액 그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한다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차순위 매수 신청이라고 부르기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높은 가격을 쓰던 사람이 안 사간 거죠. 결국 지정된 기간까지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차순위로 내가 다음 순위로 그걸 사가겠다. 매수인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이제 방가로 2번으로 갈게요. 자, 관할 세무서장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춰야 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였다. 그래서 뭐 농지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매각 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서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였다면 한 10일 이내 범위에서 매각 결정 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안에 요건을 좀 충족해라. 그렇게 이제 기일 연기를 허용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농지법에 따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10일 안에 요건을 갖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이 있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네 번째는 일단 그 올해 시험 24년 시험에서 나오기 힘들고요. 이제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제도야. 그냥 참고 목적으로 들으시면 자 원래 이제 매수 대금이 5억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을 썼는데 그 금액이 5억이어서 나한테 낙찰이 되었다. 그래서 매수 대금이 5억인데 나는 거기에 배분받을 채권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재산에 내가 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있어서 내가 이제 배분받을 채권이 2억 있었다면 자 종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억을 일단 다 내야 돼요. 매수 대금을 5억을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5억을 배분해 줘요.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들이 배분이 되면 얘가 이제 2억을 나중에 배분받게 되는 거야. 그럼 5억을 냈다가 한참은 이제 2억을 배분받는 개념이 되니까 자금분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뭐냐면 아예 그냥 차액을 내라. 5억을 냈다가 2억을 나중에 돌려받지 말고 채권을 배분받지 말고 그냥 3억을 납부하면 그러면 매수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매수대금의 차액 납부라는 제도이고 요거는 24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갈게요. 매각 결정의 취소라고 해서 압류재산의 매각 결정을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매수인이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를 하고 매각 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였다. 매수인의 동의를 얻으면 돼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찾아간 거야. 이 선산이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어서 이걸 절대 다른 사람이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매수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매수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얘기야. 그 동의를 얻고서 어떻게 했냐면 체납된 세액을 납부를 하고 매각 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였다면 압류 매각 결정을 취소해라. 압류재산 매각 결정을 취소하게 돼 있다. 자, 그 정도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매수인이 매수 대금을 지정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역시 매각 결정이 취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공매가 이루어질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팔려고 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아무도 안 사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가격을 재공매할 때는 10%씩 낮춰요. 10%씩 낮추게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매 공고 기간을 앞에서는 10일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재공매할 때부터는 5일까지 단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공매 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을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매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다음에 공매가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좀 연결하셔야 되냐면 방가로 1번하고 방가로 3번이 연결되는 구조이고 방가로 2번하고 방가로 4번이 연결되는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공매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 압류를 해지한 경우. 압류가 해제가 되었다면 압류가 이루어져야지만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압류가 해제가 되었다면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 없으니까 공매 취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공매 대행 의뢰를 해지한 경우였다. 그러면 이제 공매 팔지 않기로 한 경우예요. 팔지 않기로 한 경우니까 공매를 이제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방가로 3번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공매 취소 사실은 어떻게 해라? 공고를 해줘라. 왜냐하면 공매가 취소인지 모르고 그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가 취소가 되었다면 공매 사실을 공고해주게 돼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취소가 아니라 정지, 잠시 멈춘다는 얘기야. 공매 절차가. 그래서 매각을 유예시켜준 경우라든가 또는 집행 정지, 공매 정지니까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정지가 되어지는 경우에는 공매를 정지하게 돼 있다. 잠시 멈추는 거야. 취소가 된 게 아니라 멈춘 거니까 만약에 그 정지안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 정지 사유가 소멸되었다면 다시 공매를 집행을 하는 거예요. 공매를 석행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방가로 1번과 방가로 3번이 연결이 되고 방가로 2번과 방가로 4번이 연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양가 1번 보시면은 매수인이 공매 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였다면 금전을 공매 보증으로 냈으니까 그 금전은 매수대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그 공매 보증에 금전을 제공했다면 그 금전으로 매수대금이 일부 납부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여기를 좀 주의해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양가로 2번을.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 체납자였고 갑이 부동산을 국가가 압류를 해가지고 체납을 원인으로 공매로 팔게 되었는데 을이 사갔다. 을이라는 자가 매수대금이 10억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체납된 국세가 이제 10억이었다면 국가가 이 돈을 받아가게 되죠. 그럼 이 10억만큼 누구의 체납 국세가 증수된 것으로 보냐면 갑의 체납액이 증수가 된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체납자의 체납액이 증수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근데 매수인이 증수가 된 게 아니죠. 얘도 만약에 체납액이 있었다고 해서 얘의 체납액이 증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인이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갑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10억이란 금액이 납부가 되었다면 이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게 되었을 때 얘한테 징수가 된 것으로 보는 거야. 그 체납자의 체납액이 징수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매수인이 아니다. 이게 말장난 문제에서 가끔 장난칠 때가 있다. 그래서 매수대금이 완납된 때에는 공매재산을 취득하게 돼 있고 관할 세무사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러니까 매수인으로부터가 아니라 체납자로부터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매수인의 체납액이 징수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케이스 문제였다면 당연히 틀릴 가능성이 없는데 말장난 문제에서 나올 땐 중간에 매수인이 나와도 맞는 말처럼 보여.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 된다. 매수인으로부터가 아니라 체납자로부터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다음에 관할 세무사장은 매각 재산에 대해서 체납자가 권리 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갑에서 을로 팔렸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절차를 이행해 줘야 돼요.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원래 내 재산인데 내가 세금이 체납되어서 이제 압류가 되어서 공매로 팔렸을 때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시켜주기 쉽겠죠.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관할 세무사장이 그 절차를 밟아줘야 된다. 자, 청산은 이제 매각을 한 금액, 그 금액을 정산을 한다. 배분을 한다는 얘기야. 배분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체납자들이 여러 명이 그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 테니까 저희 이제 국세 기본법에서 배우셨던 국세 우선권 그 파트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이제 매각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수의 이제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청산 절차라고 부르기도.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배분 금전은 다음에 금전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압류재산의 매각금액이야. 압류재산을 매각하게 되었다면 그 매각 대금을 다수의 채권자들이 있겠죠. 뭐 저당권을 설정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국세 채권자, 국가도 있을 거야. 이런 여러 명에게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배분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매각 대금을 어떻게 줘라? 이제 배분을 해줘라. 그래서 배분 기일을 정한 경우였다면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체납자 등이 외국에 있거나 또는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였다면 이거 통지서를 보내주고 싶어도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한 얘기를 보시면 돼요. 자, 배분 방법은 이제 이해관계인에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해관계인들이야. 읽어보시면.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배분이 되냐면 양가로 네 번째를 보시면 자, 매각 대금이 체납액 또는 채권 총액보다 적은 경우였다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민법이나 국세 기본법에서 배우셨던 사항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국기법의 국세 우선권에서 배우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순서하고 금액을 정해가지고 배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매각 대금이 있었는데 체납액 채권 총액보다 적은 경우였다면 그러면 이제 누구는 사실 배분받을 수 있고 누구는 금액을 다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테니까 저희가 민법이나 국세 기본법 규정 등에 따라서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해서 배분을 하게 돼 있다. 자, 근데 이제 배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었다. 그럼 그것은 체납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야. 정산이 이루어진 개념이니까 체납자에게 지급을 하게 돼 있고 또 압류한 금전이라든가 교부 청구에 따라서 받아온 금전이 있었다면 그 금전에 대해서는 체납에게 그냥 바로 배분을 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가 있었는데 그 자에게 줘야 될 돈을 국가가 가져갔다는 얘기야. 국가가 가져갔다. 그래서 잘못 이제 배분이 된 거야. 그랬다면 국세 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서 저당권자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국가가 가져가면 안 되는 돈인데 국가가 가져갔으니까 그거는 돌려줘라.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쭉 넘기세요. 쭉 넘겨서 이제 공매 대행으로 갈게요. 자, 보시면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제 공매를 대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공매 대행이라는 게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그 밑줄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뭐 공매 대행 사실은 이제 통지를 해줘라. 뭐 그런 얘기고요. 스스로 지급할 수 있고 또 세무공무원을 의제가 된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규정이 좀 더 중요한데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의 전문적 시간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였다면 이렇게 전문 매각 기관을 선정해서 예술품 등의 감정, 매각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문 매각 기관에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자, 근데 이제 선정된 전문 매각 기간은 이걸 내가 이제 감정가를 해보니까 얼마에 팔까 그런 공매가액을 따져볼 때 이게 정말 좋은 물건이었다는 얘기야. 그랬을 경우에 그걸 매수할 수 있냐? 그걸 매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정된 전문 기간 또는 전문 기관의 임직원이었다면 직접이 되었던 간접이 되었던 그 예술품 등은 매수하지 못한다. 자, 앞에서 뭐 체납자, 세무공무원, 감정평가 한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문 매각기관이나 전문 매각기관의 임직원도 그 예술품을 직접이 되었던 간접이 되었던 매수 자체는 하지 못한다.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나올 때가 있는데 틀린 편이고 매수하지 못한다고 나와야지만 옳은 편이 된다. 나머지는 중요치 않고요. 자, 이제 압류 매각의 유예. 자, 압류 자체를 유예시켜 줄 수도 있고 압류까지는 했으나 공매, 매각을 하는 것을 유예시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국세징수법은 그 사유들이 있어요.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교부청구 사유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 또는 이제 뭐 저가 이제 납부고지의 유예 사유 이런 식으로 사유들이 있는데 그 사유들을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압류나 매각의 유예 사유는 뭐냐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들어가면 된다. 첫 번째는 원래는 성실한 아이였다. 그런데 세금이 체납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랬을 경우에는 압류나 매각을 유예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성실 납세자를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 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사정이 인정하는 경우였다면 굳이 압류라든가 매각을 하지 않고 그걸 유예시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압류와 매각의 유예 기간은 저희 앞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어떻게 되냐면 9개월이에요.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압류나 매각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9개월이 아니라 1년이야. 유예날의 다음 날부터 1년간 제가 유예를 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고용재난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다면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이 앞에 걸 기억하셔야 돼요. 1년, 9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 압류나 매각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자, 그다음에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도 있어요. 분할 징수라는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실 때 제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의 경우에 또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양가 여덟 번째 얘는 가산세를 부과해요.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기간에 여기는 산입이 된다. 포함이 된다. 자, 그다음에 국가가 유예를 시켜줬기 때문에 소멸시효 자체는 정지가 돼요. 이건 국세기본법에서 배우신 사항을 다시 한번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유예가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징수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야.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정지 사유에 들어간다. 그다음 이제 국세 체납 정리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뭐 시험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원래 신사된 조문이 있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공매와 관련시켜서 매각 절차를 좀 배우신 거고요. 이 매각 절차는 보시다시피 어려워요. 어려우면서도 미쉬운 부분이 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외적인 요소들도 꽤 있기 때문에 기출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게 된다면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미추춘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국세징수법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게 좀 대비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내용을 나갈게요.